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특이 거래자들만 살펴본다 해서 조금 확대된 범위로 세무조사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 꽤 오랜만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파는 어떻게 미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인의 기질을 말할 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손재주가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 성장 시대에 제조업은 수출 효자기도 했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여전히 조선업을 비롯해서 우리의 기술력, 인적 숙련도는 높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능력개발이사 모셔서 기능올림픽 앞두고 있는 준비사항, 그리고 청년 인재의 어떤 새로운 길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홍영만 교수와 함께하는 뉴스 경제 수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는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양한 대책들, 또 금융대책, 부채대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무조사 카드도 나왔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카드 이전에도 한번 얘기는 있었지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탈세 혐의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죠.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주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세청이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5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있겠지만 이 세무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 또 여파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무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약간 섬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네. 강력한 대책으로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이렇게 부동산 분야의 세무조사에 나섰거든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지금 저번 그 8월 달에도 이미 그 세무조사를 좀 하겠다 해서 네. 200여 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근데 지금 뭐 한 2달도 안 돼서 최근에 그 잠실에 5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승인받았고. 네. 또 그쪽에 어제는 또 반포 조홍 아파트에 있는데 그게 시공자도 또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재건축이 강남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이 꺼지지를 않는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자금 거래를 들여다보겠다. 즉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한번 잡아보는데 이력을 담당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내놓는 있는 겁니다. 예, 세무조사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투기 욕구가 아니라 아예 돈줄 자체를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이야기인데 이런 방식이면 좀 여파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강남을 요번에 이제 집중하거든요. 강남 4구, 네. 또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이제 하는데 특히 재건축에 관련된 것을 자금을 이제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워낙 등치가 커서 네. 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들이 평소에 버는 소득으로는 살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증여라든지 또 편법의 방법에 의한 자금 조달이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보고 좀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움츠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뭐 소개된 몇몇 사례만 봐도 수천만 원 연봉이신 분인데 10몇 억짜리 아파트를 덜컥덜컥 사고 일단 네. 그런 분들 지금 한 302명 정도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세무조사, 그러니까 대상은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서울 강남 4구를 중점 보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부산에 있는 요새 최근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완공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 보는데 네. 그분들의 그 자금 출처를 이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봐왔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그 숫자로 302명을 이제 어느 정도 추린 거예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사업 소득을 누락을 하거나 변칙 증여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 대상이다. 네. 그래서 3명을 추려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자세하게 더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추징하고 뭐 처벌하고 고발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통상적인 부동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제약보다 이 세무조사는 좀 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인 것 같다 싶으면 조사를 했는데 뭐 나도 혹시나 대상자 아닌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한다. 예, 네. 이런 얘기죠. 보통은 세무조사가 이제 좀 정치권에서도 종종 언급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의도 있는 세무조사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오고 하는데 세무조사가 어떻길래 이렇게 민감해하나 좀 궁금해하실 일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세무조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세무조사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일반 기업이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수시로 이제 그 혐의가 있으면 이제 그 자료를 근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재건축을 요새 최근에 이제 다 이렇게 분양을 받거나 또 분양을 완료됐거나 등 이런 장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서 이런 분들에게는 최근 한 5년간의 이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고 왔었느냐, 또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하는 것을 금융을 이제 추적해보고 우리가 2011년부터는 이제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네네.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자동으로 거의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금융 거래가 되면은 네네. 이런 것들 더 이번에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이제 변칙으로 또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냐 네. 이런 걸 이제 집중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돈의 이동 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이미 우리 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가족 등 뭐 거래 내용 이런 것들 보자라는 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문제되는 사례 뭐 앞서 302명 자세히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사례들이 많이 보일까요, 교수님?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뭐 예시는 했습니다. 요번에 적발된 곳은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네. 그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을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에 저가로 양수하는 편법을 통해서 이제 증여가 되지 않았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강남에서 만약에 이제 의사가 있는데 신고소득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네네. 갑자기 그 아파트를 아주 여러 채를 또 사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너희들이 탈루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네. 보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가 그 최근 아파트를 큰 돈을 이제 아파트를 아주 비싼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배우자가 어떻게 그 자금을 출처가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사는가. 네. 하여튼 이런 걸 지금 보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은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70대쯤 되는 주부가 아파트를 요번에 15억을 취득을 했다든지 네. 이런 자금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의 이 세금 정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시스템이 굉장히 뭐 선진국의 견주어서도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스템 덕분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그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게 거의 제도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자면 특정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자동으로 네네. 국세청에 이제 자료가 통보돼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거의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추적할 수가 있어서 네. 쉽게 이렇게 뭐 변칙 증여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에서 조사를 요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한 2천여 건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정도를 추정한 그 실적도 있습니다. 6개월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특별히 재건축들이 요새 뭐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번에 8월 달에도 뭐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거되지 않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불법적인 즉 세금을 정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금 추징 형식인가요? 이게 이제 이 세금을 이제 그렇게 탈루가 되면은 물론 이제 세금을 이제 추징 이제
안 됐던 거를 이제 걷어가겠죠. 네. 이제 걷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징역 할부됐으면 가산세도 내야 되고요. 징벌적인 게 더 붙는군요. 그럼요. 또 거기에 따라서는 과징금,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의 신탁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부동산가에게 무려 30%를 과징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들통이 나면요. 네네.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제대로 안 하면 또 뭐 과태료 3천만 원까지지 또 물린다든지 뭐 더 들어가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10억 이상의 탈루가 된다 그러면 네. 거의 뭐 최고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세금의 탈루는 아주 무서운 그 어떤 그 범죄행위죠.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 뭐 투기 자체도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만 게다가 자금도 불분명하다. 이건 더 뭐 법적으로까지 강력하게 지금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세무당국도 취득자금 출처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보통 가족끼리 거래하면 사실은 뭐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자식에게라든지 손자에게도 그럼요. 한도 금액이 다 있죠. 가족 간의 거래는 일단 징여를 봅니다. 네네. 원래가 이 세법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네. 따라서 자기가 정당한 자금으로 내가 매매로 사왔다 하면 가족 간의 매매도 됩니다만 네. 그러려면 이제 자료를 충분히 내야 됩니다. 자금 출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 자료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았다든가 네. 또 자기가 과거에 여러 가지 벌어들인 독자적으로 재산 증식을 해왔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외국에서 돈을 벌어왔다 그러면 외국에서 벌어들였던 여러 자료들을 이런 것들도 다 첨부해서 내놓지 않으면 징여로 추정될 확률이 아주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세무당국의 이 날카로운 칼날 효과가 있을지도 걱정이긴 한데 일단 돈줄 자체를 더 엄격히 보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이 세금과 밀접하니까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혹은 뭐 장기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효과가 우리가 있다 없다 보기에도 매번 이를 부동산 대책할 때 보면 과거에 늘 세무조사를 해왔거든요. 네네.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세무조사는 평시에 해와야 되는 것인데 네. 특별히 이때 이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이 효과는 있지만 네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변칙징여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고 그런 자금에서 투기를 좀 방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메시지로서의 효과 하지만 또 전체적인 시장은 좀 상시적으로 오히려 들여다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들 예, 오늘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 전공이시죠.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다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혹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또 대기업들은 이 세무조사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죠.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하고요. 또 그 자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가운데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것 같을 때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나 조사, 검색하는 일체행위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중복조사는 금지되어 있고요.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법과 비슷하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납세자 권익보, 납세자가 성실하게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이지는 않다는 소리죠.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2번 이상의 또 잘못이 있었던 이를테면은 좀 이전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큰 돈이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개인에게도 큰 돈이 오고 가는데요. 돈줄, 돈의 출처 자체를 명확하게 잡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메시지는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는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방송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은 3시 26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년에 비해서는 추석이 조금 늦어져서 물가 걱정이 좀 덜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물가 들썩거리고 있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1% 상승했습니다. 8월 상승률이 2.6%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둔화되긴 했는데요. 7월 이후에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개월 연속 2%대 상승이 2012년 6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상과일은 22%나 상승해서 6월 이후 4개월째 20%대 상승률을 이어갔고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5%, 수산물은 6% 뛰었고요. 다만 이제 채소류는 4% 정도 내려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거는 작년 같은 달에 워낙 급등했던 만큼 이 기저효과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에 워낙 폭염 때문에 채소 가격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여기에다 이제 계란값은 살충제 파원 때문에 지난달에 53% 상승했는데 이달에도 23% 올랐고요. 오징어는 64%가량 급등했고 토마토와 양파값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제사상 차리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석유류 가격도 한 6% 올랐거든요. 지난 5월에 9% 정도 오른 이후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예, 즐거운 명절인데요. 또 이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안 될 텐데요. 전셋값도 좀 들여다볼게요. 이 전셋값 요즘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해서 좀 막겠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고용이나 가계소득 여건 그렇게 눈에 띄게 개선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주거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연 2.3%에서 2.9%대 저금리로 네. 서울에서는 1억 2천만 원, 지방에서는 8천만 원까지 이제 빌려주는 자금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다가 또 임대주택을 통해서 1,500호 정도 더 공급하고 전세 임대 거주자 임대료율을 좀 조정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전세 임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 재계약을 못하는 구조인데요. 네.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좀 생계비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대책들도 나왔죠. 네, 지금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가 20만 명, 금액으로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과연 낼 수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못 낼 것 같으면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대략 한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또 텔리 본인 부담 경감, 아동 입원 진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여성 난임 시술 건보 적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또 아침 저녁을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에너지 바우처 시행 기간이 원래는 12월부터 4월까지였는데 이거를 11월부터 5월까지로 이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고요. 또 기초수급자 103만 명 대상으로 KTX 평일 요금을 3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고 이제 알뜰폰 업체 망 이용료 좀 내려서 통신비 좀 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네. 지금 청년 실업 심각한데 이제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지원 대상에 장애인 포함하고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대상 확대라든가 지원 절차 간소화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양한 또 생계 대책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군요. 저금리, 고금리 사이 이른바 중금리가 많은데 이거 정부가 좀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4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좀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2금융권 금리가 워낙에 좀 높아서 뭐 20% 넘는 고금리에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면서 금리 한 대략 6에서 18% 그 사이에 사이돌 대출 상품을 출시를 했거든요. 네. 신용등급 4에서 7등급 그리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나 연소득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뭐 대략 한 6에서 10%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이게 작년 7월에 은행권에서 처음 출시를 했고 9월에 저축은행권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상호금융권으로 이제 취급 기간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 사이도 대출 공급 금액이 총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5,400억 원 정도 취급했고 저축은행에서는 4,200억 원 정도 그리고 신협이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한 400억 원 정도 나갔는데요. 사이도 대출의 평균 금리를 보면 은행권이 7.56%로 낮고요. 상호금융권이 8.57%, 뭐 저축은행이 16.67% 순입니다. 신용 등급별로 보면 은행은 주로 한 3에서 6등급을 이렇게 빌려줬고 상호금융은 4에서 7등급 그리고 저축은행은 5에서 8등급에게 사이돌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이 중신용 대상 중금리 대출이라서 연체율이 높지 않을까 뭐 우려할 만도 한데요. 보니까 연체율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은행이 0.6% 그리고 저축은행이 2.1%인데 지금 저축은행권의 가계신용 대출 평균 연체율이 6.1%거든요. 네네.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 거죠. 사실 사이도 대출이 이제 정부가 중금리 대출 마중물 역할을 뭐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출시한 건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 부분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 뭐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이라든가 상호금융 전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1조 3,917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예, 참 중금리가 또 저금리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나라 사업체 수 봤더니 8만 개가 늘었네요. 창업 열기가 뜨거운 건가요? 네, 뭐 통계청 자료 보니까 지난해 말 전국 사업체 수가 395만 3천 개였는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7만 8천 개, 한 2%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1993년이었는데 그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보면 22.5%나 증가했습니다. 네. 일단 창업이 많아진 건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음식점, 카페, 뭐 편의점 같은 이제 생계형 업종이라는 점인데요. 2006년과 비교해보면 광업에서만 0.3% 줄었고 나머지 산업에서는 모두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숙박음식점이 19,000개 늘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이게 전체 사업체 수 증가분 중에 이제 4분의 1이 숙박과 음식점이었던 겁니다. 사실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뭐 창업하기 위해서 뭐 특출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뭐 큰 자본이 필요하지는 않은 업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뭐 은퇴한 베이비부머라든가 구조조정 때 실직한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택하는 업종인데요. 그만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져서 뭐 섣불리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많은 업종입니다. 이 밖에도 보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13,000개 정도 늘었고요. 예술, 스포츠, 여가라든가 뭐 협회 수리 개인 서비스, 운수업, 뭐 보건사회복지,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 순으로 창업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일자리 수가 준 만큼 사업체 수가 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를 들 수 있을 텐데 명절 때마다 사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뭐 여름 가뭄에다 폭우에다 뭐 조류독감 뭐 유난히 좀 악재가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수용품 언제 사두면 가장 저렴한지 그리고 마트와 전통시장 중에 어디가 싼지 뭐 이런 것들 미리 점검해보고 준비하셔야 뭐 알뜰한 추석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좀 특별한 손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올림픽 이야기인데요. 곧 있을 평창올림픽은 아닙니다. 바로 기능올림픽 이야기입니다. 7, 8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능올림픽 수상하신 분들 오픈카 퍼레이드 했던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기술 숙련자들이 지난 한국경제 성장 원동력이기도 했었죠. 이런 분야의 인재들 또 국제기능올림픽 이런 것들 담당하고 있는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능력개발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늘 오셨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가 사실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좀 해결이 안 돼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력공단에 계시니까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생각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 되지만 전체 실업자 중 2명 중 1명이 대학 졸업자로서 고용시장의 니즈에 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소년 중에 학업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직업훈련을 받지도 아니하는 소위 말하는 니트족이 120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들 이렇게 많은 그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많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실력 중심이 돼야 됩니다. 채용에서부터 그다음에 승진 보상에 있어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도 이러한 그 입직 단계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그런 큰 정책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 기능,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숙련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 국민의 어떤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청년 실업에 그 많은 어려움 겪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어떤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학스 병행제나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어떤 프로그램에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면 의외로 이런 정보를 모르셔가지고 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나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 국민이 공무원이거나 전 국민이 변호사일 경우에 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사회적인 다양성 인정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딱 이 시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9월이 직업 능력의 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행사들 준비하신다고요? 네네. 정부에서는 이제 9월을 직업 능력의 달로 이제 정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업 능력의 달 행사를 하는 어떤 취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직업 능력 개발의 중요성과 숙련 기술을 좀 장려하자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달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 기념식에는 직업능력개발 분야 유공자 95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고요. 또 많은 행사로서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렸었고 9월 7일 8일에는 코엑스에서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뭐 NCS 세미나, 일학스 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식 등이 있었고 또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미래일자를 탐색하는 UCC 공모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능력 개발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도 부각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시대 변화에 맞추는 일자리 문제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에서 기능올림픽 대회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졌습니다. 네. 9월 4일부터 8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1,900여 명의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모바일 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겨뤘습니다. 네. 경기도가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로 종합점수 1,622점을 획득해서 2015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종합우승을 되찾아갔습니다. 네. 이번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처음 열렸었는데요. 네네. 대회 슬로건으로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다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네. 기술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진로 체험에 중고생 약 4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네. 지난 대회에 한 7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대회 3천여 명보다 2배가 많은 네.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또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숙련 기술인인 명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기술 시연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는 그동안 어떤 기술 기능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제주도 전체적인 숙련 기술 수준을 좀 높이고 기술 기능에 대한 관심을 한 단계 또 홍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 기능올림픽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선반 기계 막 정밀하게 깎고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만 모바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 앞서도 좀 뒤에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새로운 기능올림픽 같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어떤 대회인지 한번 소개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반 국민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체육인들에게 하계 동계올림픽이 있다면 기술기능인들의 도전과 꿈의 무대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술 습득의 중요성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195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44회 대회인데요. 네네. 중동에서 처음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일간 68개국 1259명의 선수가 51개 직종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폴리메카닉스 등 42개 직종에 46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20번째 종합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3D 디지털 게임 아트 직종은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시범 종목으로 제안을 해서 네네. 올해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이제 그 국제기능경기 대회인데 네.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기술기능의 중요성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좀 뭐랄까 중요하게 좀 여겨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3D 디지털 게임 아트 직종을 우리나라가 제안했다라고 했는데요. 좀 시범적인 얘기에서 이 얘기를 꼭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선수 중에 국민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선수, 이 3D 아트 이런 디지털 얘기하시니까 사실 좀 더 관심이 많아지는데 네. 그런 선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출전 선수 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들은 여성 강세 직종인 헤어 디자인, 네. 화해 장식, 의상 디자인 분야에 우리 남성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당당하게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네. 헤어 디자인의 김근택 선수, 화해 장식의 이건호 선수, 의상 디자인의 문상희 선수고요. 네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D 디지털 게임 아트는 김은호 선수가 네. 이렇게 또 선발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좀 선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네. 기계 로봇을 제작하는 통합제조 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3인 1조로 경기를 하는데 네네. 리더격인 김수락 선수는 네. 과학고에 다니다가 네. 항공 분야의 기술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삼천포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이른바 특목고에 다니다가 다시 마이스터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신의 꿈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 좀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입상하신 분들은 금메달은 또 동탑 산업훈장 뭐 일시금으로 굉장히 좀 아주 짭짤한 상금도 받고 있고요. 국가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 이야기만 한번 좀 마무리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술 기능 올림픽인데 이제 4차 산업과 무슨 관련이 있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은 교육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30년 후에 아무도 직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네. 체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기존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기술과 기능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인간의 감성과 경험을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업무와 학습을 상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직무 역량 향상이 지금 다가오는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단에서도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성화고나 전문대 일반대학 및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서 고품질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전략 분야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에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훈련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팩토리 거점 지역으로 시와 반월공단과 협력을 해서 네. 그 시범 직종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산업계 수요가 많은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도 개발을 하고 네. 또 신에너지나 바이오,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기술 자격을 신설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나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좀 새로운 정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좋은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능력개발이사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뉴스 경제 수업.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깊이 있게 이해하다 보면 우리 경제 현상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난 여러 가지 이슈 뉴스 또 삼성 관련 뉴스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저희도 인터뷰를 좀 하긴 했는데 아직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뭔가요? 네, 일단 뭐 스튜어드라는 말 자체가 네. 그 우리 말로 하면은 집사, 뭐 관리인 이런 뜻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KB나 국민은행처럼, 국민연금처럼 말이죠. 네네. 일반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지켜야 될 의결권 행사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투자자를 좀 주인으로 기관 투자나 투자 전문 이 기관들은 좀 집사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핵심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실 의무하고 성관주의 의무가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네네.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는 일반 국민들의 노후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실 의무는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를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행사했는지 공시하라는 거고요. 아, 예, 투명하게 알려라. 네. 네. 성관주의 의무는 이제 고객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러니까 주인처럼 잘 관리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예, 부당한 요구나 부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좋은 거면 지금까지는 왜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펀드 같은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이제 주가 변동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게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니까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만족스러운 배당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도 자본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주가 기관화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 주주인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정말 집사라는 말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도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도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최초 도입을 했는데요. 네. 2010년에 도입을 했고요. 일본이 이제 2014년에 도입한 정도고, 지금 유럽의 이제 다른 몇몇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 작년 말쯤부터 지침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던데요. 네. 네,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이 고객,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삼성을 지원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간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지배구조원이 중심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이제 7개 항의 코드를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참 지금도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키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익을 보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특히 뭐 개인이 그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일반 국민들이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펀드들 중에서도 특히 그 배당에 대한 요구가 이제 많아질 테니까. 네. 배당주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을 네네. 주로 이제 그 투자하는 펀드. 그런 배당주 펀드 가입자들이 가장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시장 효율성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법적으로는 일단 이 코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코드는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벌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안 지키게 되면 주주권 분해됐다고 일반 주주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요구하거나 펀드한테 말이죠. 아니면은 만약에 당신들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되찾아가겠다 이러면서 돈을 뺄 거니까 펀드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나 연기금 같은 데서는 이걸 안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증권시장에서 시장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 3338님을 비롯해서 8668님, 3134님, 9958님 전부 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좀 부동산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4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건투를 빈다라는 응원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